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아우라 코스메틱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마치 거대한 왕국의 축소판처럼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 중심에는 아우라의 대표이사 강서윤이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단단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고, 짙은 흑당 같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그녀의 하얀 목선을 드러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치열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강서윤이 맨손으로 일궈낸 왕국이었다. 20대 후반, 대기업의 견제와 시장의 냉대를 뚫고 혁신적인 제품과 과감한 마케팅으로 단숨에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러나 성공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최근 업계의 포식자로 불리는 베리디안 그룹이 노골적으로 아우라를 향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해오고 있었다. 오늘 이 회의는 아우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플래그십 스토어 건립 프로젝트의 파트너 건축사무소를 선정하는 자리였고, 베리디안의 압박 속에서 회사의 독립성과 비전을 지켜낼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건축사무소의 팀이 들어섰다. 강서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을 훑었다.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부진 체격에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전문성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윤은 냉정하게 그의 역량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베리디안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단이 필요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차분한 울림이 회의실 전체를 감쌌다. 그는 건축 디자인의 철학과 아우라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공간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고 비전은 명확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였고 서윤의 비서인 김민아 실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멈췄다. 익숙했다. 그 목소리.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녀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던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했다. 7년 전보다 얼굴선은 더 굵어졌고 눈빛은 깊어졌지만 틀림없었다. 비에 젖은 낯선 도시의 작은 배서 우연히 만났던 하룻밤의 뜨거운 기억을 남기고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사라졌던 남자. 한희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화려한 건축 도면도, 회의실을 채우는 그의 논리적인 설명도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감각 속에서 7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던 소나기, 위스키 잔을 타고 흐르던 얼음, 그리고 그의 낮은 웃음소리. 모든 것을 잊고 싶었던, 그래서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그녀의 철옹성 같던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떻게, 왜 하필, 지금, 이곳에서 강서윤은 손톱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혼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면을 썼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앞이었고, 저 남자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지도 모르는 베리디안과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희준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그의 디자인은 아우라가 추구하는 내면의 강인한 아름다움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제안했다. 그의 열정과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강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상황은 더욱 아이러니해졌다. 그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유령을 회사 심장부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았고, 그를 거절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서윤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한희준 건축가님, 당신의 디자인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베리디안 그룹 같은 외부의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그 압력을 견뎌내고 아우라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시선은 송곳처럼 그의 눈을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의도를 떠보고 그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경고와도 같았다. 한희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대표님, 건축가는 신념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저의 신념은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압은 제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우라의 정신을 담은 최고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7년 전 그날 밤의 여자와 눈앞의 냉철한 CEO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건축사무소 팀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서윤은 한희준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임원들은 그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표님, 결정하시죠.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아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희준을 너무나도 닮은 아들 민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결정은 보류하겠습니다. 베리디안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저 건축사무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강서윤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서윤은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7년 동안 아들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아우라라는 성을 쌓는 데만 집중해왔다. 과거는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과거가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니,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쥔 채로. 그녀의 입가에서 희미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긴 싸움을 예감하며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다시 한번 전사의 갑옷을 고쳐 입었다. 아우라 타워를 빠져나온 강서윤의 전용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란한 넌사인과 인파의 물결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회의실에서의 강렬한 충격은 가라앉았지만 그 대신 차가운 불안감이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눈을 감고 머릿속을 비우려 했지만 7년 만에 마주한 한희준의 얼굴과 목소리가 잔상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 남자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베리디안 그룹이 파놓은 정교한 함정의 시작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재앙이었다. 차량이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에 도착하자 삼엄한 보안 시스템이 여러 겹으로 작동했다. 이곳은 강서윤이 외부 세계의 소음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견고한 요새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서늘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냉철한 CEO의 가면은 벗겨지고 오직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만 남았다. 엄마. 작고 맑은 목소리가 현관까지 달려나오며 그녀를 맞았다. 6살 배기 아들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서윤의 세상 그 자체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서윤은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민준의 뺨에 입을 맞추자 부드러운 아기 살냄새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유치원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일상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누리는 평화였다. 그녀는 민준을 안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쪽 벽면은 민준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속에는 언제나 웃고 있는 엄마와 아들이 있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함께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민준의 얼굴로 향했다. 짙은 눈썹,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뚝한 콧날까지. 아이는 성장할수록 점점 더 그 남자를 닮아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아련한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그 흔적들이 오늘부터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렸다. 밤이 깊어지고 서윤은 민준의 작은 침실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복잡한 상념에 휩싸였다. 7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명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민준은 척박했던 그녀의 삶에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렇게 아우라 코스메틱을 키워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아 올렸다.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7년 전 여름 부산. 막 사업 구상을 시작하며 홀로 떠났던 여행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하던 시절.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해운대의 작은 재즈바. 그곳에서 한희준을 처음 만났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중해서 그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을 본 그가 건넨 따뜻한 타월 한 장과 위스키 한 잔으로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건축학도라고 소개했다. 도시의 공간과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눈은 꿈과 열정으로 반짝였다. 서윤은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야망과 비전을
이상하게도 처음 본 그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의 감정과 대화에만 충실했다. 하룻밤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교감이었다.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은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꿈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그가 깨기 전에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좋은 꿈이었어요. 라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완벽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현실의 잣대로 그 꿈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사업 준비에 몰두했고 그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임신이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하룻밤의 꿈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책임이 아닌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있었다. 민주는 온전히 그녀의 아이여야만 했다. 그녀의 노력과 사랑만으로 지켜내고 키워낸 존재.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모성의 형태였다. 다시 현재. 서유는 잠든 민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서재로 들어간 그녀는 태블릿 PC를 켰다. 낮에 김 실장에게 지시했던 건축사무소와 한희준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그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얼굴. 그녀는 스크린 속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과거의 아름다운 꿈이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와 아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희준의 건축사무소는 실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최근 베리디안 그룹의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불길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최진환 회장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었다. 최진환이 만약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분명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고 아우라를 통째로 삼키려 들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강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희준을 만나야겠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왕국을 지켜낼 것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과거의 꿈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부숴버려야 한다고 해도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단호하게 쓸어내렸다.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강서윤이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에 맞서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장본인. 베리디안 그룹의 최진환 회장은 자신의 제국 꼭대기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광활했으며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과 고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함이 감돌았다. 그것은 마치 주인의 성정을 그대로 빼닮은 공간과도 같았다. 최진환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도시의 불빛을 관조했다. 그에게 이 도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아니라 오직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거대한 체스판일 뿐이었다. 최진환은 재계에서 포식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대대로 부를 축적해온 재벌가의 후계자인 그는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 법과 윤리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적대적 M&A,
자금력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은 그의 전매 특허였다. 그에게 기업 경영은 생존과 공존의 예술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잔혹한 사냥이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사냥감은 바로 강서윤의 아우라 코스메틱이었다. 그가 아우라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적 가치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서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근본도 없는 젊은 여자가 남자들의 세계인 비즈니스판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 신화를 썼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성공은 마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견고한 성벽에 금을 내는 것과 같았다. 그는 강서윤의 성공을 운과 요행으로 치부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아 발밑에 꿀림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질서를 재확인하고 싶었다. 그에게 이번 인수는 사업이 아닌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회장님, 한희준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인터폰 보고에 최진화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의 의자에 몸을 묻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희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최진환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우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와는 다른 희미한 긴장감과 억눌린 반감이 서려 있었다. 이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은 그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최진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그를 세워두었다. 상대방의 길을 꺾고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아우라에서의 발표는 어땠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희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서윤 대표가 최종 결정을 보류했지만 저희 제안에 꽤 인상 깊어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강서윤의 마지막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 인상 깊었겠지. 최진환이 비웃듯 말했다. 강서윤은 똑똑한 여자니까 최고의 제안을 마다할 리가 없지. 하지만 그 여자가 정말로 궁금한 건 디자인이 아니야. 자네가 과연 내 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희준에게 다가갔다. 거구의 최진환이 앞에 서자 그렇지 않아도 위압적이던 존재감이 한희준을 완전히 압도했다. 최진환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 소장, 자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재기의 기회를 잡았는지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네의 그 잘난 예술가적 자존심 때문에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용납 못해. 몇 달 전 한희준의 건축사무소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야심차게 진행했던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것이다. 사방이 막혀 절망하고 있을 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최진환이었다. 그는 한희준의 빚을 모두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그의 사무소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닌 교묘한 형태의 예속 계약이었다. 한희준은 자신의 꿈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저는 건축가로서 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제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희준이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의 눈빛에는 건축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최진환은 코웃음을 쳤다. 역할,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우라의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내.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강서윤의 모든 것을 내게 보고해. 그녀의 약점, 내부 정보,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자네는 내 눈과 귀가 되는 거야. 알겠나? 한희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비열하고 추악한 스파이 행위였다.
그는 강서윤의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지만 그 안에 강한 신념을 담고 있던 눈.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상대로 이런 비겁한 짓을 하라는 말인가. 그의 양심이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가 거부하는 순간 그와 그의 직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앉게 될 터였다. 적정마. 성공하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로 만들어줄 테니. 최진화는 당근과 채찍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그를 회유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을 한희준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대답과 함께 그는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팔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희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가자 최진화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한희준에게 심어놓은 굴욕감과 절망감을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 사람이란 오직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뉠 뿐이었다. 한희준은 아직 쓸모가 있는 도구였다. 그리고 강서윤은 반드시 부숴버려야 할 목표물이었다. 그는 확신했다. 아무리 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반드시 약점은 있기 마련이라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혹은 숨겨진 남자 문제든. 그는 곧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그곳을 집요하게 물어뜯어 그녀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포식자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강서윤은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한희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그대로 둔 채 베리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다. 적어도 그가 최진환의 손에 들린 칼인지 아니면 그저 방패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인 김민아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시공 디테일 관련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 이준 건축사무소의 한희준 소장과 1대1 미팅을 잡아주세요. 다른 사람 없이 조용한 곳으로.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지만 그 안에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한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이곳은 평소 서윤이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접대하거나 외부의 시선을 피해 사적인 시간을 보낼 때 이용하는 곳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방음이 완벽한 공간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윤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테이블 위에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도면이 아닌 지금부터 그녀가 던질 몇 마디의 말과 상대의 반응을 꿰뚫어 볼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곧이어 한희준이 도착했다. 그는 가벼운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고 회의실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예기치 못한 단독 미팅 요청에 약간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제가 직접 챙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한 소장님의 비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대화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녀의 손에 있었다. 본격적인 대화는 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서윤은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자재의 선택부터 동선 설계, 채광 방식까지 그녀는 건물의 미학적 가치를 넘어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브랜드 가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희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깊이 있는 이해도에 감탄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면서 잠시 어색하고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듯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순간 서윤은 준비해온 칼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화제를 전환했다. 한 소장님처럼 실력 있는 분이 독립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그것은 단순한 격려나 칭찬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아픈 곳, 자금난에 시달렸던 과거를 건드리는 예리한 탐색이었다. 한희준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신념이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베리디안 그룹 같은 공격적인 기업과 손을 잡는 것도 그런 선택 중 하나였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암시가 아닌 거의 직접적인 신문에 가까웠다. 한희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최진환 회장의 얼굴과 그에게서 받았던 굴욕감이 떠올라 입안이 썼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는 최진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 모습에서 서윤은 그가 악의적인 공모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묶인 피해자에 가깝다는 확신을 얻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한희준은 강서윤이라는 인물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비즈니스 우먼이 아니었다. 그녀의 질문 속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사람과 공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의 말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 심지어 차를 마시는 작은 제스처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불가사의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졌다. 대표님, 혹시 저희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그가 저도 모르게 불쑥 물었다. 그 질문에 강서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올려 잠시 입술을 죽이며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거겠죠.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동요를 한희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미팅은 그렇게 끝이 났다. 서윤은 어느 정도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한희준은 최진환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그의 양심과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었다.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반면 한희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강서윤 대표에 대한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인간적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자신은 그녀에게서 이토록 낯익은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오른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희준의 순수한 열정과 곤혹스러운 처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를 그저 적으로만 대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였다. 그 사실이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다.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는 동시에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도 싸워야만 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사이를 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준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주말 오후 강서윤은 모처럼만의 여유를 아들 민준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화려한 장난감으로 가득한 키즈 카페의 한쪽에서 그녀는 CEO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민준이 제잘거리며 블록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그들 모자에 작은 행복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정글짐 꼭대기까지 올라가 신나게 손을 흔들던 민준이 발을 헛디디며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민준아, 서윤의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고통에 찬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아비 규환이었다. 서윤은 울부짖는 아이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잠시 후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엑스레이 결과 민준은 팔에 복합 골절상을 입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술 중 과다 출혈에 대비해 혈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준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RH0, RAH식 혈액형 항원이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었다. 병원의 혈액은행에는 재고가 없었고 전국 혈액원에도 당장 수급이 가능한 양이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서윤을 덮쳤다. 어머니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민준과 혈액형이 달랐다. 친부의 혈액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희귀 혈액형은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남자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그때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한희준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보고서. 그곳에 분명히 적혀있던 그의 혈액형.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기적과도 같았다. RH0 맞습니다, 대표님.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자존심도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첩에서 한희준의 번호를 찾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설지만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한희준입니다. 서윤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절박한 음성이었다. 한희준 씨, 저 강서윤입니다. 제발 지금 당장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희준은 크게 놀랐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평소 얼음 같던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절박함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를 몰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CEO의 모습이 아닌 창백한 얼굴로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다친 겁니까?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만 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진실을. 제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혈액이 부족해요. 아이의 혈액형이 당신과 같아요. 한희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혈액형이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 당신 아들이에요. 순간 복도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한희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헛웃음을 치며 되물었다. 그러나 서윤의 얼굴에는 농담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7년 전 부산의 그 밤, 그들이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녀가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한희준의 얼굴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어갔다. 내 아들이라고?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7년이야. 7년 동안 당신은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거야.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원통했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의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제발 민준이부터 살려야 해요. 그녀의 애원에,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에 그의 분노는 잠시 길을 잃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의사의 외침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차가운 얼음물과도 같았다. 한희준은 서윤의 눈물 젖은 얼굴과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책임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결국 핏줄의 이끌림은 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그는 결심한 듯 의사를 향해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잠시 후 한희준은 헌혈을 위해 간이 침대에 누웠다. 굵은 주사 바늘이 그의 팔을 파고들며 그의 피가 천천히 혈액팩으로 옮겨졌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그는 유리창 너머로 처음 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작은 얼굴. 그 얼굴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일부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존재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7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되었다.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서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아이가 회복실로 옮겨지자 강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지난 몇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마취에서 덜 깬 민준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지옥 같던 현실에서 겨우 한 발짝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VIP 병실에 아이를 눕히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병실 한쪽 구석에는 한이준이 서 있었다. 그는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 서윤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대표와 건축가 사이가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한 아이의 부모라는 운명 공동체로 엮여버린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위태로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이준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희준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물었다. 아이는 뭘 좋아합니까? 어떤 아이인가요? 그의 질문에는 7년의 시간을 건너뛰어버린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공룡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즐기며 보기보다 고집이 세다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두 사람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위태로운 휴전을 맺었다. 한희준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 모든 감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깨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복잡해 보였다. 서윤은 그가 떠난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폭풍은 잠시 멎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한편 베리디안 타워의 최진환 회장실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 인수 작업이 예상외로 지지부진하자 그의 심기는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강서윤은 그가 던지는 모든 미끼를 물지 않았고 교묘하게 그의 공격을 피해 나가고 있었다. 최진환은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 수장을 호출했다. 강서윤에 대해 뭔가 새로운 건 없나?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흠집 낼 만한 건 뭐든 찾아내. 그의 닥달에 정보팀장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특이한 동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강서윤 대표의 아들이 한국대학병원에 긴급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진환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애가 아픈 게 뭐 대수라고. 그런 시시콜콜한 것 말고 사업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걸 가져오란 말이야.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쳐버리려 했다. 그러나 정보팀장의 다음 말에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혈액형이 극히 희귀한 종류라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수혈을 해준 공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가 아우라 프로젝트에 투입시킨 한희준 소장이었습니다. 순간 최진환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밀쳐냈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조합이었다. 강서윤의 숨겨진 아들, 희귀 혈액형, 그리고 자신이 심어놓은 건축가 한희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빠른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포식자적 본능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당장 파헤쳐 병원 기록, 출생 기록, 강서윤과 한희준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7년 전 여름에 두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까지 알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최진환의 명령이 떨어지자 베리디안의 정보팀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해킹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정보들이 속속들이 최진환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민준의 출생신고서에는 아빠의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는 7년 전 부산에서 국제 건축 공모전이 열렸던 시기와
기묘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그 공모전의 유력한 신인 디자이너가 바로 한이준이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최진화는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의 정보원이 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강서윤과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이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최진화는 그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지만 이내 온 집무실이 떠나가라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했다. 그는 드디어 찾아냈던 것이다. 강서윤의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그는 강서윤을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아이의 존재는 강서윤의 발목에 채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여 회사를 넘기게 할 수도 있었고, 언론에 터뜨려 그녀의 명성과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 혹은 한이준을 흔들어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고 내부에서부터 그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수많은 잔혹한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그는 승리에 찬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민준이가 퇴원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고 집안은 다시 아이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태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이준은 거의 매일 저녁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민준은 자신에게 친절한 이준 아저씨를 무척 따랐고, 두 사람은 함께 공룡 장난감을 조립하고 그림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서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기특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와 한이준의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7년 전의 그 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건드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한이준의 눈빛에 담긴 원망과 혼란, 그리고 서윤의 마음속에 자리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타인이었다. 최진환의 공격은 가장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익명의 주식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였다. 아우라 코스메틱 오너 리스크 심각, CEO의 문란한 사생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였지만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우라의 홍보팀이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강서윤은 이것이 최진환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임을 직감했다. 본격적인 공격은 한이준을 향해 시작되었다. 최진환은 자신이 대주주라는 권한을 이용해 아우라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의 초점은 명백히 한이준의 건축사무소에 맞춰져 있었다. 사소한 자재 명세서부터 설계 도면의 미세한 오차까지 모든 것이 트집거리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자금 집행은 보류되었고 무리한 설계 변경 요구가 빗발쳤다.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한이준의 사무소는 다시 한번 자금난에 허덕이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최진환은 한희준의 목을 틀어쥐고 강서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한희준이 결국 강서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이거 최진환 회장이 꾸민 짓이죠. 나를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서윤의 사무실을 울렸다. 서윤은 담담하게 그를 마주했다. 맞아요. 최진환 회장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과 나, 그리고 민준이까지도. 그녀의 말에 한희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이용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과 아들의 엄마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심리적인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익명의 루머는 이제 연예부 기자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 얼음여왕 CEO의 숨겨진 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찌라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아직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강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미묘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는 적의 속삭임에 의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방이 막힌 투명한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강서윤은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다. 침묵하자니 루머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것이고 부인하자니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민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아들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인력을 늘리고 유치원도 당분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아들의 평화로운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CEO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CEO라는 자리가 오히려 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에 그녀는 절망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희준은 비로소 최진환이라는 인간의 잔인함과 비열함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나 건축가로서의 자존심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엄마가 저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진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들끓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싸움에 뛰어들어 두 사람을 지켜내겠다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남자로서 그날 저녁 강서윤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없는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 없이 오직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망원 렌즈로 촬영한 듯한 사진 속에는 병원 정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자신의 아들을 몰래 지켜보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서윤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적인 압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나는 언제든 네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최진환이 보내는 섬뜩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강서윤의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진 속 민준의 해맑은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닌 적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첫 반응은 공포였다. 아들을 데리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서윤이었다. 평생을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해 온 여자였다. 그녀는 공포가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최진환이라는 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뱀의 동리를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한희준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을 보기 위해 약속대로 찾아온 길이었다. 서재 안의 냉랭한 공기와 책상 앞에 선 채 미동도 없는 서윤의 모습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다가가자 서윤은 말없이 그에게 사진을 건넸다. 사진을 본 한희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들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 한희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나 건축가로서의 미래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진환을 향한 증오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 내 회사도 내 경력도 다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서든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그의 단호한 선언에 오랫동안 서윤을 짓누르던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서윤의 눈빛도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희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위로나 연민의 손길이 아니었다. 함께 전장으로 나가는 동맹의 굳은 약속이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야. 최진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방역해야 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어색함과 원망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아들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부모라는 이름의 연대가 탄생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남녀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동지였다. 그날 밤 서윤의 서재는 순식간에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잠시 접어두고 냉철한 전 전략가로 돌아왔다. 서윤은 CEO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최진환의 성격과 사업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진환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야.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을 거야. 우리는 그걸 찾아내서 세상에 폭로해야 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지. 그녀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법무팀장과 김민아 실장에게 극비리에 연락을 취해 베리디안 그룹의 과거 M&A 사례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비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희준은 건축가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시각으로 작전에 힘을 보탰다. 그는 최진환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 자체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최진환은 지금 무리하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 요구 사항들 노종 니하 분명히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무시하는 독소 조항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의 요구가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위험한지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거지. 그는 자신의 사무소로 돌아가 팀원들을 독려하며 최진환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역으로 그를 잡을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함께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한희준은 서윤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뜨거운 용기와 치밀한 전략가적 면모에 감탄했고, 서윤은 한희준의 예술가적 감성 안에 자리한 강인한 의지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입은 과거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서윤의 팀이
베리디안이 몇 년 전 적대적으로 인수했던 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동시에 한의주는 최진환 측이 요구한 설계 변경안이 소방법과 건축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증거 조각이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향해 동시에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감과 함께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사냥꾼의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진환의 사주를 받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일부 이사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 지연 및 CEO 리더십에 대한 긴급 안건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강서윤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혼란을 틈타 베리디안이 아우라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속셈이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의 복도는 아침부터 진을 친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아우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사회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진환은 이사는 아니었지만 주요 투자자라는 자격으로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반면 강서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표정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느끼고 있을 엄청난 압박감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김민아 실장과 법무팀장의 얼굴에만 긴장감이 역력할 뿐이었다. 최진환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한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 퍼진 악성 루머와 프로젝트 지연 사태를 교묘하게 엮으며 모든 책임을 강서윤의 불투명한 사생활과 독단적인 경영 탓으로 돌렸다. 다른 이사들이 동조하며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대표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강서윤은 미동도 없이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대표이사 불신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고 표결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의장의 말을 끊었다. 잠깐. 표결에 앞서 프로젝트 지연 사태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사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희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USB가 들려 있었다. 최진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기 말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희준은 이사들 앞에 서서 최진환이 베리디안의 자회사를 통해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어떻게 압박하고 프로젝트를 고의로 지연시켰는지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환 측이 보내온 이메일, 무리한 설계 변경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그 요구사항들이 건축법과 소방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하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 파트너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 행위였습니다. 베리디안 그룹은 아우라의 핵심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망가뜨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최진환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이죽거렸다. 저건 계약에 불만을 품은 하청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오. 증거도 없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오. 그의 오만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서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그녀는 법무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법무팀장은 즉시 준비해온 자료들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최진환이 수년에 걸쳐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과 그 자금을 이용해 여러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인수합병해 온 과정이 담긴 장부와 계좌 추적 결과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최진환 회장님의 사보타주 행위는 비단 이번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군요.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고 그와 동시에 아우라의 이름으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과 관련 증거 자료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제히 전송되었다. 기자들의 휴대폰에서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고 회의실 밖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진환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강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 년이 감히 나를 물고 늘어져.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그 순간 서윤이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내 아이를 위협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몰랐어.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당신이 내 회사를 탐내는 동안 나는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강서윤의 마지막 말은 최진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불신임안은 당연히 부결되었고 이사회는 반대로 강서윤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진환을 향해 다가갔다.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포식자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회의실 안, 강서윤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한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격변했다. 강서윤의 폭로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최진환은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베리디안 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한때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그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재벌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강서윤과 아우라 코스메틱의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거대악에 맞서 자신의 왕국을 지켜낸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왕으로 칭송받았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는 한희준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설계안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완공되기도 전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소비자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아우라의 브랜드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치솟았다. 강서윤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회사나 명성이 아닌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있었다. 주말 오후 서윤은 민준 그리고 이준과 함께 강변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와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돗자리에 앉아 두 남자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이준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조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이주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주는 7년 동안 아들의 존재를 몰랐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서유는 그를 찾지 못했던 자신의 두려움과 이기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지난 시간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주는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우라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그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가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준의 유치원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의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줄이고 정시에 퇴근해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행복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고 따뜻한 일상이었음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한참 동안 연을 날리며 놀던 민준과 이준이 땀에 젖은 채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엄마, 아빠랑 내가 만든 연이 하늘 제일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이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윤의 옆에 앉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해질녘. 역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가운데 선 민준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신나게 발을 구르자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서윤은 문득 생각했다. 우연히 한 남자를 발견했던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대한 폭풍이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들의 아버지이자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의미의 우리가 되었다. 강서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아우라 코스메틱보다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양손에 전해져 오는 이 온기가 훨씬 더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 CEO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한 여자로서,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